안녕하세요. 공교 선생님입니다. 자, 지방직 9급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문제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문제에 대한 해설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1년 동안 어떻게 가르쳐 왔는데, 그 가르친 내용들이 어떻게 시험에 반영되어 왔으며, 이렇게 대비한 것이 옳지 않았냐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시간, 강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시간과 더불어서 예측이죠. 이걸 이렇게 출제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네, 저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런 시간은 절대 아니니까 초시생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개념을 익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문제 풀어봤는데 모르는 문제를 정말 낱낱이 한번 분석해 봐야겠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혹시 우려사항이 있으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러시면 Q&A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릴 테니까 곧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해설 강의를 해가는 흐름 속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거, 아마 학생 시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거, 요런 변화들이 있었네요, 앞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로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무엇을 도와드리는 게 올바른 건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총평을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총평을 보면 난도는 중간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조금 더 쉽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국가직 9급보다는 어렵게 된 거 다 같이 인정. 근데 국가직 9급이 워낙 쉬워서요. 그거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예시문항 1, 2차보다는 확실히 쉽게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랑은 반대죠. 영어는 예시문항이 워낙 쉬웠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도 어려진 거고, 이번에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예시문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 국어 시험 실전에서는 훨씬 쉽게 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사실은 이제 이게 초창기 신유형 위주로 바꾸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 정답률에 대한 어떤 관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도 예상은 했고요. 그래도 너무 과하게 어렵지 않게 가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까지 그렇게 쉽게 주고 갑자기 지방기가 어려워져 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국어 시험은 어려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물론 뭐 개중에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저렇게 나온 적도 있겠지만 이 시험은 쉽다라고 제가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균 점수가 84점이에요. 그럼 이제 신공모 같은 경우에는 쉬운 시험, 신공모 1, 시즌 1, 신공모 시즌 1이 기본적으로 한 평균 82점 정도 됩니다. 82점. 그러니까 이 예시문항 보고 최대한 그 난도를 한번 맞추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게 바로 82점이었거든요. 정말 거의 그대로 왔죠. 신기하죠? 네, 저도 좀 신기합니다, 이거는. 야, 정말 이게 이렇게 난도가 몇 년째 들어서 똑같이 한 채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나왔다는 거. 사실 뭐 인사혁신처가 뒤통수를 안 쳐준 이유가 가장 큽니다. 저야 뭐 문제 보고 난도 맞춰서 낸 거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신공모 2부터는 이거보다 더욱 어려운 시험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신공모 2로 발전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시험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특이사항을 보면 국가직 9급과 달리 문법 개념이 중시되지 않고 공문서 유형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공문서에서 이제 문법적인 어떤 개념들을 물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공문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법적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고, 한자로 활용해가지고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준비한 게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뭐 정급하면 그거라도 먼저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차근차근 요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3번이 이제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논리 문제가 어차피 주어진 개념만으로 해결하는 게 그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로 페이크도 많이 해가지고, 약간 피셋보다는 살짝 어려운 느낌으로, 살짝 쉬운 느낌으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논리의 난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에서 나온 건 없고요. 결국에는 유형을 바꿔서 생소한 느낌을 줘서 학생들이 실전에선 당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줬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자마자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딱 떠올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 제일 마지막에 해설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은 인사혁신처가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영어에서 추론 문제가 어려운데 그 추론 문제 원래 국어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국어에서 워낙 예시 문제를 자기가 어렵게 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을 좀 빼고 지방직까지 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할 수가 없는 게 한국사는 결국 변별력에서 제외되고 그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한국사를 빼고 난 다음에 정말로 변별력으로 이렇게 갈라내가지고 올바르게 말 안 나오게 그렇게 확실하게 공정하게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국어시험을 한번 어렵게도 한번 출제해보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한번 봐야겠죠.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쉬울 확률보다 이거보다 쉬울 확률은 정말 낮을 것 같고 이거랑 똑같은 확률보다는 이거보다 어려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예측은 정확해 왔었죠. 지금까지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총평에 이어서 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시험이 쉽게 나왔다. 근데 논리 문제는 여전히 어려웠죠. 60%대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게 총 3문제인데 그중에 2문제가 논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논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개념 익히고 문제풀이를 꽤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논리에 대한 강화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생소한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릴 테니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 열심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민하지 마시고 논리는 저 따라오십시오. 제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줄 테니까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무조건 안착하셔서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괜히 딴 데 갔다가 오시면 개념 다 설명하는 게 뒤섞여가지고 제가 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따라와가지고 어려운 어떤 문제까지 다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시험이 쉬울 경우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문풀량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문제가 몇몇 째 꽂혀 있었어요. 60%짜리 문제가 3문제나 꽂혀 있었는데 평균 정답률이 84%가 나타난 것은 쉬운 거는 너무 쉬웠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막 90%짜리 정답률을 찍었던 그런 문제들이 널려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에서 내가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실수하시면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정말로 짜증나게도 문제풀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월부터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 모의고사 풀면서 지방지까지 거의 뭐 5개월, 풀로 5개월 내내 모의고사 푸시고 지방지까지 또 거의 막 7개월 동안 문제풀이 하시고 가시면 그런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혹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공교육 선생님은 지금 앞으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할 건데 했을 때 쪼개봤어요. 지금의 흐름으로 한번 쪼개보면 첫 번째, 강화, 약화, 추론, 논리, 문법 영역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논리가 나왔죠. 이전에는 예시문항에서는 강화, 약화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물론 문법도 사실은 개념 물었을 때 여러분 정답률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모르지만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강화, 약화 유형이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일부러 힘을 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평균치로 봤을 때는 힘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화, 약화 유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험치를 익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관련된 강좌, 교재 준비해 드릴 거고요. 논리는 피셋 난도로는 출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60%짜리 문제면 거의 피셋 아닙니까? 아니요. 피셋은 훨씬 더 어려워요. 피셋 논리 문제는 훨씬 더 어렵고 그 문제를 풀려면 사실은 시간 배분이 지금 20문제더라도 45분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런 류의 난도의 문제를 출제할 거면 시간 배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인사혁 출제가 지금 국어에 이렇게 배정해 놓은 시간이 25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25분의 시간에서 낼 수 있는 난도의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셋보다는 쉽게 출제할 거고, 하지만 지금 이번에 생선 유형에 좀 힘드셨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생선 유형이 나오더라도 문제 없게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게끔 다채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저는 작년도 거의 모든 논리 문제를 제가 다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서 그리고 이제 패턴화 시킨 다음에 우리 연구원들에게 배분해가지고 문제를 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구급 강사 통틀어서 국어 선생님 중에서 논리 문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 유형을 샅샅이 분석하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1등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러니까 다채로운 유형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드릴 테니까 외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게끔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의 경우에는 아마 당연히 하고 싶다, 하기 싫다로 갈릴 텐데, 물론 하고 싶다는 정말 없겠죠. 근데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법은 안정적인 합격권은 무조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거북하고 귀찮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안정적으로 합격할 확률을 높이는 학생들은 문법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과목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거기다가 문법까지 봐야 돼? 근데 솔직히 문법 한 번 보고 말 거면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문법을 할 거면 확실히 하셔야 되고, 진짜 그러면 차라리 문법이라고 하는 게 암기니까 다른 거 다 해가지고 미룬 다음에 정한되면 그때 문법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최상의 합격권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끔 문법 내용도 강화할 거예요. 물론 계기문 문법의 양은 지금 줄어들었지만 그 후석타로 다른 교재를 통해 가지고 문법만큼도 빈틈없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언급드렸는데, 일단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설득력을 덧붙일 거고요. 자, 쉽게 나올 때는 어떻게?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자.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어차피 이 넷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강화약화, 추론 논리, 문법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지, 물론 좋은 교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땐 다채로운 문제를 풀어봐야지 되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시작해 볼게요. 1번은 77%의 정답률인데, 이게 77%의 정답률이 나온 까닭이 뭐냐? 그나마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건데, 사실 70%대면 평균이죠. 제가 이제 흔히 합격하고 싶으면 70% 이상의 정답률을 무조건 다 맞히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공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한자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납세자,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결정된 세금 액수가, 그래서 너 100만 원 내야 돼. 이거죠? 100만 원. 너 100만 원 내야 돼. 라고 했는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어떻게 됐다? 그거보다 적은 경우니까 이미 한 120만 원 납부한 거야. 넌 이제 100만 원 내면 되는데, 너 120만 원 우리한테 먼저 줬어? 그럼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20만 원을 거슬러 줘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20만 원을 거슬러 줘야겠네? 자, 그래서 환급해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연말정산해가지고 환급 받는 거죠. 그러니까 환급할 예정이다 하면 되는데, 이걸 환수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다시 거두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20만 원을 거두어 갔으면서 여기서 더 거두어 가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냈느냐? 한자를 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한자를 출제를 해서 한자에 대해서 몰라도 문제가 되고, 특히 무엇보다 결정세액이 무엇인지, 기납부세액이 무엇인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셨으면, 이런 한자에 대해서 익숙하셨으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해가지고 환급인지 환수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자 갖고 낸 건데, 한자는 내가 공부한다고 엄청 많이 공부한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1번 문제 갖고는 뭘 풀어야 되냐?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볼게요. 자,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배제시키면 안 되죠. 자,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엄마가 아이를 입원시켰다는데요. 엄마가 아이를 입원시켰다. 그럼 이거는 시키다가 맞습니다. 입원이라고 하는 게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주어인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인 아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배제는 누가 해야 돼요? 여기 생략된 주어지만 우리죠. 우리는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 저 바깥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배제하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결국 이제 올바른 사동 표현을 네가 쓸 수 있니?를 물었던 거고, 지금 사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사동 개념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잘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배운 내용을 열심히 하셨으면 그냥 되는 거고, 제가 마지막 공문서 정리할 때도 이 사동 표현 다 정리해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어쩔 땐 사동해야 되고 어쩔 땐 그냥 주동해야 되는지 설명했으니까 공부한 대로 하면 2번은 소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의성이에요, 중의성. 자, 보면 시의회가 이 둘을 초청하기로 결정한 건지 아니면 시의회와 관련 단체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한 건지. 그러니까 후자의 의미는 뭐냐면 시의회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했는데 관련 단체와 함께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중의적인 내용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해설 강의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고 보시면 공문서 이제 특강 보시면 거기에 이제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쭉 한번 설명드리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 둘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을 초청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중의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3번은 소거할 수 있습니다. 뭘로?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요. 그대로 공문서 수정에 이러한 내용이 선택지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었고요. 4번에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등이 접속이죠. 이게 무지 많이 했죠. 자,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다? 쪼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러면 결국에는 요렇게가 뭐가 되는 거고 공통인 거고.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장으로 쪼개보면 사업 전체 목표 수립, 사업 전체 목표 수립을 제시한다. 와. 그 다음에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은 이해되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괜찮죠? 근데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해야지 수립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안 맞네?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로 이렇게 바꾸는 게 맞기 때문에 4번 틀렸네. 등의 접속도 공문서 수정하기 특강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다 나온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1번인 정답인데 1번 빼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네, 소거할 수 있었죠. 배우신 대로 하면.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배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한 개 빼고 배운 대로 하셨으면 맞힐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은 92%의 정답률인데 요건 그래도 약간 지문을 문제 조금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되게 쉬운 내용이라서 그냥 빠르게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자, 김병현인데 김병현의 5대조 할아버지 김시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김시태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 그럼 김시태는 어떻게 됐냐? 여기 보면 신임 사화에 연루되었지만 그게 조작된 것이 이미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임 사화에 연루된 거고 이분은 이제 5대조입니다. 5대조. 그리고 이제 김익순이 있어요. 김익순은 김시태 후광을 입어 여러 간직에 나아갔다. 근데 김익순 누구냐? 여기 보면 있죠? 할아버지예요. 김병현의 할아버지. 자, 김익태가 있는데 벼슬 하셨고 1811년 그가 선천 부사로 재직 중일 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고 이때 그는 반란군에게 황복했을 뿐만 아니라 반란이 수습된 무렵에는 반란군 장수의 목을 베어왔다는 거짓 보고까지 해가지고 김익태가 아니고 김익순이군요. 김익순의 이러한 행적이 드러나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사형을 당했다. 결국에는 이제 사형 당한 거죠. 재산 몰수당하고. 자, 이후 김병현은 대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이렇게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김병현이 이제 재산도 없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더라. 이런 얘기죠. 그가 당대의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것도 요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김삿갓은 비주류 세력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연결고리,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하나씩 풀어볼게요. 1번.
김시태의 후손은 아무도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후손 중에 한 명이 누군데요? 김익순 있죠. 김익순. 김익순은 나아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번. 김익순은 김시태의 재상이 드러나 재산이 몰수되었다. 자, 김시태의 재상이 드러나서 몰수된 게 아니고 홍경래의 난 때 약간 거짓 보고도 하고 항복도 하니까 몰수된 거죠. 3번에 김병년은 자신의 조상이 신임사에 연루되어, 자, 거기까지는 맞죠? 조상이 신임사에 연루된 건 맞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돌게 됐냐? 세상을 떠돌게 된 거는 김시태의 신임사 때문에 떠도는 게 아니고 김익순의 이런 대역죄 때문에 떠돌게 된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영광이죠. 김병현은 대역죄인의 후손이어서 당대의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 92%의 정답률이니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약간 뒤섞어 놓으면서 왔다 갔다 살짝 헷갈리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89%의 정답률이고 이게 문법 문제가 아니죠. 지금 품사 통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동음이의 정도만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동음이의도 문법 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개념은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비교적 관점에 했을 때 얘는 뭐죠? 이거 관형사죠. 관형사고 비교적 편리한 곳에 산다. 이건 부사다. 이게 이제 품사 통용인데 이런 거 몰라도 얘랑 얘랑 의미가 비슷하고 얘랑 얘랑 의미가 비슷하고 얘랑 얘랑 의미가 비슷한데 얘는 누가 보더라도 뭐다? 있다의 의미를 띠고 있고 얘는 누가 보더라도 뭐다? 창작하다의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의미가 다르네? 동음이의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이어적인 느낌인데 얘만 동음이의적인 느낌이니까 4번이네 라고 쉽게 맞춰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개념의 힘을 확 뺀 거죠. 9까지 9급에서 문법 개념을 확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직 때는 확 뺐어요. 그러니까 집어넣을지 안 집어넣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법은 지금 지방직 때는 쉽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시 1, 2차를 통해 가지고 확인했지만 예시 1차에는 문법 개념 중요했고 예시 2차에는 안 중요했고 그런 거 다 보면 문법을 할 사람은 꼭 하시고 안 할 사람은 손 안 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 구유형의 문제는 그냥 갖다 쓴 겁니다. 비교적이나 크다나 오늘 이거 다 옛날에 다 출제했던 거죠. 그거 그대로 낸 거니까 옛날 유형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신유형적으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지침에 따라서 계율을 작성할 때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넣었는데 이거 알려드릴 때 뭐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서론 부분은 뭐가 들어가야 되고 필요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내 방송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 이 왜 필요한지부터 왜냐면 이 필요도 없는데 굳이 글 써가지고 이거 필요 없지만 한 번만 들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국내 방송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이 지금 별로인데 근데 이거 친환경 제작을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그 원인 밝혀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성이 나와야 되는데 1번 보시면 자, 국내 방송산업의 친환경 제작 전략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이 글의 제재에 맞게 서론에 들어갈 필요성 제시해야 될 게 맞게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일종의 원인이죠.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원인이면 이 나 같은 경우에는 3-1 즉 국내 방송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제작 지침의 마련 요거랑 대응되게끔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랑 대응되게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마련이니까 해결 방안이 마련이니까 문제점 뭐예요?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방송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제작 지침에 부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부제 그대로 들어와 있네? 그러면 맞네. 자, 그 다음 다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2장의 2와 상관이 있어야겠죠.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이 부재하니까 그러면 전문 인력을 더 모아야겠네. 확충이 들어가거나 채용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니까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의 제도화. 결국 채용 많이 하자라는 얘기니까 3번 괜찮네. 그리고 라인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대 효과가 들어가야 되죠. 기대 효과가.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기대 효과가 안 들어가 있죠. 왜 틀렸네? 어디에 썼어요? 신공 때 미친 듯이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신공무는 왜 자꾸 예시문항 1차, 2차랑 똑같이 내냐? 패턴을. 내가, 아니, 그 얘기를 안 듣고 문제를 푸셨나? 어차피 인사혁신처가 새로운 걸 지금 내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했던 유형을 한 60%는 써먹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모의고사 강의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 어차피 60% 쓸 거야. 신봉문만 제가 봤죠. 혹시나 60%도 안 낼까봐. 혹시나 완전 새로운 유형으로 낼까봐. 또는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같은 유형 낼 거니까 같은 패턴에 익숙해지면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셔라. 해서 드렸던 게 이런 문제였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신공모 1과 신공모 2를 잘 풀어오셨으면 이 문제 정도는 기대할 거 없네 땡! 하고 엄청 확신 있게 넘어갔을 겁니다. 85%의 정답률, 뭐 나쁘지 않게 100%에 가깝게 맞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거리 쭉 따라오면 지금 제가 얘기했고 제가 예상한 대로 거의 지금 그대로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하는 어떤 예측에 대해서는 꼭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이걸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출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공부하면 그래도 좀 덜 틀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 중 문맥상 어색한 것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하기의 문제는 바로 뭐다? 바로 앞뒤에 동일한 얘기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라고 했고 그거 훈련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률은 89%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니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면역 반응에는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이 있다. 먼저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이물질에 대해서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저항 능력을 가리키는데 자연 면역에서는 항원과 항체의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자연 면역이 있고 획득 면역이 있다. 자, 그래서 자연 면역에서는 직접적 1대1 반응이 항원, 항체 1대1 반응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일단 맞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즉 1대1로만 반응하는, 예를 들어서 항원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항원 1이고 항원 2다. 이게 항체 1이다. 그러면 항체 1은 얘한테만 반응하지 얘한테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1대1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체는 특정 항원에 한해서만 반응하더라. 요 얘기 지금. 그래서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한 항체가 별도로 자연 면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따라서 유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억은 바꿀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자연 면역은 이러하다라고 했으니까 획득 면역은 그러면 항원과 항체 관계가 1대1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게 유기적 흐름으로 서로 대비되는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연 면역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 등을 외부 이물질로 인식하여 제거하는데 예컨대 코나 폐에는 점막 조직이 발달해 있어 외부 이물질을 걸러내고 세포 차원에서는 대식세포의 기능이 자연 면역인데 그럼 얘가 자연 면역이니까 뭐가 들어오도 외부 물질이면 없애버리겠죠. 특정 외부 물질에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외부 미생물이 어떤 종류인지 관계없이, 즉 1대1 관계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런 얘기죠. 포괄적으로 반응해서 제거한다. 그러면 흐름상 잘 맞게 들어왔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이 수정하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전에 아주 쉽게 출제했던 것보다는 좀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과학 지문이 출제되면서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렵게 맘먹고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겠다고요. 저는 이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 어려워지는 문제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그러니까 출제자가 만드는 모의고사, 저자가 직접 출제하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면 그 느낌이 사뭇 다를 겁니다. 다 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모을 거예요. 자, 갈게요. 5번. 자,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 반응을 획득 면역이라고 한다. 그럼 특정 항원에만 반응한다. 아, 그러면 1대1이 맞구나. 1대1로 간다라는 얘기죠. 획득 면역에서는 자연 면역과 달리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특정 항원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항체가 반응한다. 하면 안 되죠. 지금 특정 항원에만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특정 항원에 한해서만 특정 항체가 반응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올바로 고쳤는지 한번 볼게요.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맞네. 그래서 3번 디귿이 고쳐야 될 내용으로 잘 고쳐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볼게요. 자, 일례로 비림프구의 세포 표면에는 특정 항원을 인식하고 그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를 항원 수용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항원 수용체가 뭐니 하면 특정 항원에만 반응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항원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형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항원에 의해 자극되고 이 수용체가 림프구 세포로부터 떨어져 나와 혈액 안으로 들어간 단백질 단위를 항체라고 부른다. 이건 나름 이제 페이크를 썼는데 리을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게 답을 보시면 항원 수용체는 세포 내부에 형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항체에 의해 자극된다. 이게 내부야 외부야? 잘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딱히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뭐 그나마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외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매력적인 오답으로 준 거고 근데 답이 너무 확실하게 3번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요렇게를 출제한 겁니다. 나름 수를 쓰긴 썼는데 네, 안타깝지만 답이 좀 뻔히 보여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는 글쓰기 순서 맞추기 문제예요. 자, 90%의 정답률이니까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 풀 때 뭐부터 보자? 선지부터 보자. 선택지부터 보고 자, 선택지를 보시면 나 아니면 나네? 나부터 볼게요. 나 보시면 높은 해상도에 구현된 데이터 저장 용량에 문제를 일으켰고 문제 나왔네. 용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도 함께 고안되었다. 방법이 고안되었대. 이를 통해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도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해상도의 이미지도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높은 해상도 이미지의 문제와 그 처리 방법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높은 해상도의 문제 그리고 해결 방법 그게 나인 거고 그러면 해상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보다 먼저 나야겠죠. 왜? 해상도가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낮은 해상도, 높은 해상도 이렇게로 나오는 게 더 맞으니까 다 볼게요.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지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픽셀 단위로 수치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이거 안만 봐도 나보다는 다가 맞겠다. 그죠?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해상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 이렇게 나왔고 다는 이미지 처리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야.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야겠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로 수치하여 저장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 이게 가 아니면 라로 가야 되는데 가로 가면 픽셀 단위로 수치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하면서 이 다의 마지막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 다음에 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보면 하나의 긴 데이터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되고 저기 컴퓨터의 경우 흑백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흑백이어서 그래서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흑과백이 0과 1로 표현되는 1비트로 저장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픽셀로 저장하는데 당시에는 흑백이었기 때문에 0, 1이라고 하는 걸로만 표현하면 되었기 때문에 1비트. 그 다음에 라로 가서 그런데 현재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픽셀에 여러 색상의 정보를 담게 되었다. 이제 흑백이 아니라는 얘기죠. 흑백이 아니게 되었다, 컬러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조금 숨겨서 여러 색상 정보를 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가가 흑백이고 라가 이제 컬러로 간 거니까 이 흐름이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초기 색상 표현은 하나의 픽셀이 흑백의 1비트였으나 가에서 했단 말이죠. 최근에는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 픽셀 하나에 32비트에서 엄청 높은 32비트의 이미지까지 처리하게 되었고 이제 나로 가서 그래서 높은 해상도 이렇게 32비트의 구현은 데이터 저장 용량에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여러 방법도 보완되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로 끝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난도고 왜 어렵지 않냐? 자, 다부터 먼저 시작돼야 되는데 다의 마지막 내용이 가에 곧바로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 가의 흑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이어받아서 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단 말이죠. 이게 이 연결고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문제다. 자, 전에는 순서 찾기 문제를 되게 어렵게 냈는데 요즘은 좀 되게 쉽게 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적중한 거. 적중하면 뭐하나 쉬운데. 이제 문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 문학은 어차피 개념어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어 또는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이 출제될 거니까 계기문 문학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이게 물론 되게 낯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낯서냐, 10번과 11번 같은 좀 낯선 부류죠. 얘네들은 좀 낯설어요. 자,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사투리를 썼냐 안 썼냐, 표준어를 썼냐 안 썼냐, 이런 것들은 제가 전공 때 잘 안 배웁니다. 근데 우리 전공에서 잘 배우는 거, 수능에 자주 나오는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면 이게 출제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게 출제가 세 지문 중에 하나만 출제되더라도 빠르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도움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계기문 문학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천상계와 지상계로 쪼개지면서 천명사상까지 제가 강의 중에 다 설명드렸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인과 과정이 이 천상계에 의진한 그 대리자의 개입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옥황상제나 아니면 옥황상제의 대리자인 신선이나 선녀, 걔네들이 개입해 가지고 지상계의 서사, 야, 너 이제 지금 고생 다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네 박복한 인생 끝내주고 아주 해피한 그런 엔딩으로 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에 정해준 대로 그대로 흘러가더라. 이게 이제 천명이었죠. 하늘이 정해준 운명대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천상계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기결을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가 되는 걸로, 일시적으로 고난에 빠졌던 주인공이 세상에 창궐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주는 근거로 작용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상의 혼란이나 세계 질서의 모순은 일시적인 것일 뿐 현실의 구체적 갈등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현실에 일어난 갈등 다 뭐다? 이 천상계의 문제. 그래서 천당에서 저 두 성군들이 싸워가지고 결국 옥황상제가 야, 너희 내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상으로 보내는데, 지상에서 당연히 화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결판 내려고 한 번 더 싸우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 초월적 세계에서. 그래서 초월적 세계가 이미 설계한 바에 따라 가지고 쉽사리 해소가 됩니다. 이런 모습의 세계 구조를 이원적 세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판도릭의 소설의 세계상은 대체로 이론적이고 경험적이다. 경험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현실적이라는 거죠. 초현실적 하면 비경험적이고 환상적이고, 자, 경험적 하면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도릭의 소설에 나타나는 어떤 인과 과정은 누가 뭐 특별하게 엄청난 도수를 발휘하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흥부전에서는 박씨라고 하는 신비로운 요소가 있지만, 별주부중 같은 경우에는 토끼가 자기의 꾀를 통해 가지고 극복하는 거죠. 그런 거 보시면 어떤 서사 전개 과정에 있어가지고 결국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지, 옥황상제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옥황상제의 대리자가 도와주거나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 이건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건데 정답은 4번이죠. 나머지는 그냥 쉽게 뒷섞어 놨으니까 넘어가시고 4번만 한번 보시면, 영웅소설에 비해서 판도릭의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라고 했는데, 판도릭의 소설에서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두드러지진 않죠. 반대로 썼기 때문에 매우 쉽게 답임이 티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윗글의 문맥상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다예요. 일어나다라고 했을 때 천단계에서 지상에서 뭐 발생하는, 생겨나는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1번 언니는 뽀얗게 일어나는 물보라 했을 때 하얗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걸 우리가 이 물보라가 일어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 1번은 약간 좀 거리가 있고, 2번에 불꽃이 일어나다는 불꽃이 피다 정도죠. 자, 그래서 2번도 안 되겠다. 3번에 일찍 일어나다는 것은 정말로 잠에서 깨다의 의미니까 안 되겠고, 4번에 싸움이 생겨나다, 발생하다 이런 거니까 천상계에서 일어나다와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적절한 것으로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논리 문제죠. 논리 문제는 이 첫 번째 논리 문제는 좀 쉬웠어요. 92%의 정답률인데, 자, 영희가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영희 말고는 다른 실명이 안 나오니까, 친구 or 선생님 만났다면 영희는 커피를 마셨다. 자, 영희 커피까지 안 쓰고 커피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자, 영희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다. 이번에는 친구 오와 선배예요. 자, 그리고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낙커피네요. 낙커피 확정되었고, 그럼 이제 확정된 걸 토대로 우리가, 이게 정어명제 이렇게 나오면 땡큐 하죠. 이거 토대로, 그러면 낙커피가 관련되게끔 한번 가보면, 이거 뭡니까? 대우 이용하면 not 커피, not 친구 오와 선생님이고,
물론 실체에서 제가 이렇게 안 풀죠? 한 방에 풀 텐데. 자, 한 번 더 내릴게요. 자, 나 커피면 드모르간의 법칙 풀어주시면 나 친구 and not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하여 나 친구와 not 선생님 확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 친구, not 선배 같은 경우, 나 친구와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건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앞에 거 아니면 뭐다? 뒤에 거. 이렇게 바꿔서 나 친구 확정되었으니까 선배 확정이네. 그래서 나 커피, 나 친구, 나 선생님, 선배 이렇게 해야 되고 선언지식으로 선배 확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낫이 붙었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 그래서 1번. 네, 4번은 선배, 선생님 모두 만난 게 아니고 선생님 안 만났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었다. 이건 좀 쉽게 출제한 거죠. 그 다음에 10번,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정답률이 뭐 94, 80%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문 제가 안 읽어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다 읽히죠. 네, 그래서 지문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강수가 있다. 이강수는 표준어로 썼더라. 그래서 소설이 시작되었고 그에 비해 김동희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를 써서 실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쓴 것 같다. 방언 썼더라.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가 더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냐 하면 이쪽이 더 리얼리티를 확보한 거다. 현실성을 확보한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단이죠. 그렇다고 이강수의 무정을 낮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 이 표준어가 뭐니까 근대 가치의 소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강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 표준어 사용이라는 게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 것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표준어 사용 작가 의도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의 서희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사람인데 혼자만 표준어 사용해서 뭐 하더라? 도도한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이제 1번부터 보시면 배따라기는 표준어를 사용하니 배따라기는 사투리 사용이죠. 뭐 이렇게 쉬워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정에는 근대적 가치의 실현, 자, 표준어를 통해서 근대적 가치를 실현했죠.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게 맞죠. 2번이 정답이고 토지는 서희의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어 썼죠. 3번 틀렸고 4번은 작품의 리얼리티를 기준으로 할 때 무정이 배따라기보다 더 뛰어나다가 아니고 배따라기가 무정보다 더 뛰어나다.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더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0번은 80%의 정답률인데 영합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사로운 이익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힘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부합하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1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80%의 정답이 나온 까닭이 한자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가 사실 또 표상하다, 뭐 나타나다, 상기하다, 떠올리다, 기억하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분명하다는 누가 부드러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한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자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준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순위 당연히 아닙니다. 한자는 공부한다고 엄청 잘 되는 건 아니라서 일단 없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그렇게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 13번도 경제 지문이 나왔는데 문제 정답이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지. 이런 문제는, 이런 지문은 이게 지금 1000자가 넘어요. 이 역대급입니다. 4개의 문단 주고 2문제 내긴 했지만 1000자가 넘어서 시간 많이 잡아먹어라 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떠한데 하면 내용은 좀 생소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경제에서 접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치밀하게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이게 엄청 어려우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막시즘에 대한 얘기를 중학생 수준에서 제공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닌데 대신 빠르게 읽으려면 이거 솔직히 어휘편에 대해서 여러분 계기문 독해 어휘편을 한번 같이 공부하셨으면 훨씬 더 쉽게 이거를 좀 읽어내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11번부터 13번, 12번부터 1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건 읽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쉽지만.
자,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한다. 소비에 초점 맞췄네요. 의식주 같은 기본 생활에 더해서 문화생활과 사회활동도 소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소비되는 것을 흔히 상품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재화라고 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상품과 재화를 확실히 구별했어요. 소비된다? 그럼 재화다. 그럼 상품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요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이제 되게 중요하다면 반복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반복해서 만약 설명이 됐다면 얘가 반드시 문제를 풀어내는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재화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러니까 재화는 소비고, 소비는 했으니까 됐고, 상품은 뭐다? 시장에서의 판매다. 판매. 자, 이렇게 볼 때 재화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지만 상품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고, 자본주의 시대 때 뭐가 있었다? 시장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켓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왜냐면 아니,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전에 고려시대엔 시장이 없었나? 오일자가 없었나?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장은 자본주의적 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맨정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고 사회주의자에서는 공직자가 최고이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 기본이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으며, 사회주의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가기관이 부패해서 고위관료라든가 고급당원이 배불리 먹고 산다는 의미다. 대충 우리가 아는 말이고, 이게 지금 흐름, 상품과 소비, 그러니까 상품과 재화의 핵심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패스할게요. 그 다음은 자본주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에 가깝다.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중세의 상인들이 물건을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해 수공업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자본과 도구를 빌려주고 물건을 대신 생산하게 한 데서부터 자본주의가 출발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수공업자 조직에서 자본과 도구를 제공했다. 이게 자본주의죠. 자, 그래서 이윤 때문에 저렇게 대리 생산 맡긴 게 자본주의 출발이었는데, 이처럼 자본주의는 상품에 기초한 거다. 자,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세모죠. 이윤 얻기 위해서 만들어라. 야, 네가 쓸 거 만드는 거 아니고, 네가 소비할 거 만드는 거 아니고, 이윤 얻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품도 존재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럼 다시 상품은 뭐? 시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구나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 그러네? 그래? 참 신기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이 사람은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목수가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와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든 의자는 동일한 의자이지만 재화 상품의 가치는 그때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쓰기 위해 만든 의자는 소비하기 위해서 만든 의자니까 재화라고 보셔야겠죠, 지금. 문맥상. 하지만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든 의자는 이게 지금 팔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상품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상품에는 생산과 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유통을 맡은 사람이 바로 상인이다. 자, 그래서 상품은 생산. 오케이, 알겠어. 이게 1번이고 이제 유통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이 엄청 더 중요하죠. 제조업보다 더 중요한 게 유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유통을 맡은 사람이 바로 상인인데,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다라는 말은 만드는 이에 비해서 파는 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다. 강사보다 공덕이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본주의화가 진행될수록 전자와 후자 사이의 차이는 더 커지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유통이 더 많이 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갈수록 단순해지고 상품의 대량 생산은 쉬워지는 반면 유통의 경우 상품과 최종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므로 생산에 비해 우회로를 더 많이 거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유통은 우회로를 많이 거치게 되고 그래서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이윤은 대량 생산으로 적어지지만 유통업의 이익은 복잡하니까 더 많아지고 광고 마케팅까지 잘하면 엄청 많은 돈을 벌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12번 마시면서 갈게요. 목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서. 자, 1번부터인데 사회주의에서 유통이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언급은 안 했어요. 추론이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가능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 상품이 존재한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죠?
자, 시장과 불가분의 관계다.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한 걸로 정답. 자,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차이가 더 커진다고 했죠. 이게 너무 딱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4번에 중세 상인들은 물건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팔 물건을 손수인데, 손수는 말 바꾸면 스스로 줘. 그럼 이 얘기는 뭐에 반대말이에요? 위탁에 반대말입니다. 수공업자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위탁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안 되고 손수 안 된다. 자, 그래서 4번 틀렸다라고 푸시면 되는데, 이게 워낙 2번에 쉽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93번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죠? 자, 보시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 그러면 상인이 파는 물건이니까 당연히 상품이고요. 니은의 자본주의는 상품이라 했으니까 이미 상품이고, 디귿은 소비니까 재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 자본주의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팔기 위한 물품이니까 상품이겠죠? 자, 그래서 3번 빼고 나머지는 상품, 3번만 재화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입니다. 14번 같은 문제를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14번 같은 문제는 차이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차이는 간단합니다.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해준 거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알아서 네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자연적인 기호랑 그냥 관습적인 기호의 최대의 차이를 네가 알아서 찾아내서 추론해서 집어넣어라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 조건이다. 이거 아시죠? 기호가 있다 그러면 정보성은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필수니까. 정보성이 없으면 기호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기호든지 정보성은 있다 이 얘기죠. 필수 조건은 필요 조건이니까. 자,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의사소통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와 정보성도 가진 의사소통적 기호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자,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성도 가지지만, 기호라면 당연히 정보성이 있으니까 의사소통의 의도도 있는 것. 의사소통 주고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만 해도 돼요. 너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어 이런 거, 의도가 있는 거. 가령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 즉 기호이고 정보성 담고 있다는 거죠.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음을 의미한다. 자, 정보성 담고 있다.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 자,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즉 뭐를 위해서? 의사소통적 기호가 아니란 거야.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뭐다? 알리는 거구나. 알리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의사소통이고,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정보성만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지문이나 필체 역시 사람을 식별하는 기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필체가 나를 알리고 싶어 해서 일부러 그런 필체로 쓴 거냐? 그거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지만 지문과 필체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은 정보성을 가진 기호일 뿐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문이나 필체 같은 거는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코넌 도일의 소설에서 셜록 홈스는 상대의 손톱, 콧대의 소매, 표정 등을 근거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을 추리해낸다. 홈스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지만 의사소통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들은 의사소통적 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 반면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 봉화, 뭐죠? 알리려고 하는 거죠. 교통신호, 알리려고 하는 거죠. 모스부호, 다 알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명백히 가진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관습적 기호가 그 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관습적 기호가 이미 의사소통적 기호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이제 자연적 기호가 되고, 의미는 있지만 알리려고 하는 게 없다 이런 거죠. 모든 기호를 통틀어 인간의 언어는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습적 기호이며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해서 언어가 바로 언어면 다 관습적 기호이고 의사소통적 기호가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1번 볼까요? 자,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는 관습적 기호이다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라고 하면 이게 약간 일종의 뭐예요? 모스부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스부호랑 비슷하지? 일단 알리려고 하는 건 맞지? 알리려 함.
나 아무것도 어떤 정보도 안 알릴 거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섭 기호구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2번에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에요. 이게 자연입니까? 인간이 만든 건데? 자, 그리고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알리려고 했죠. 알리려고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가면 안 되고, 관습적 기호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추론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선명하게 관습이고 뭐가 자연인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유기적 흐름으로 와서, 그리고 알린다라고 하는 말을 다 숨겨놨어요, 여기서. 근데 알아서, 아니, 그럼 아무면 알리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 게 바로 추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선택지의 말을 지문의 말, 알리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야 되는 거죠.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 나 알리려고 하는 거야? 나 질병 걸렸다고? 아니, 몸이 그렇게 반응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한 거지. 내가 일부러 지금 난 아프니까 흰색으로 내가 얼굴을 바꿔야겠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가 맞습니다. 근데 이웃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을의 명칭을 먼저 만든 상징 탑은 알리려는 거죠. 우리 마을이야. 우리 마을의 명칭. 그래서 알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적 의도가 있어서 따라서 4번은 적절하게 추론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번이 62%의 정답률인데 결국 약간 뭔지, 의사소통적 기호가 뭔지 정확하게 안 써주고 이렇게 유기적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쭉 이렇게 날만 했단 말이죠. 그걸 캐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거. 그게 쉽지 않았던 문제라서 이게 60%대의 추론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빈칸인데 빈칸도 역시나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우리가 잘 파악된 내용이니까 89%의 정답률인데 가볼게요. 자, 자아 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견해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격, 태도, 느낌 등을 모두 포괄하는데, 자, 능력부터 느낌까지. 오케이. 자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타인에게서 듣게 되는 나와 관련된 메시지를 들 수 있다. 오케이. 자, 타인에게 듣게 되는 나에 대한 어떤 평가, 메시지. 물론 타인 중에는 자신이 느끼기에 나에게 관련이 적은 사람도 있고 중요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서 너희 글은 인상적이야.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해. 그러면 그 평가는 자아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뭐예요.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 그럼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는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뭐뭐의 말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 자,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라는 얘기는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죠. 영향을 크게 주기 마련이다. 흐름상 유기적으로 읽어야 되죠. 크게 주기 마련이다. 동일한 의미를 얘기하는 걸로. 자, 따라서 결국에는 중요한 사람의 말이 기억에 오래 남다로 가야 되니까 2번 아니면 4번으로 답이 좁혀지고요. 한편 타인에게 영향을 받은 자아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는 뭐뭐라는 것도 있다. 자, 결국 이 빈칸이라는 게 요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한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기보다는 그건 타인을 모범으로 삼는 거 아닙니다.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해서 난 이런 사람일 거야. 난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추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생겨난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아를 형성해 간다. 쟤는 지금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난 역시 멋진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게 모범적 타인을 따르는 게 아니고 거울에 비친 자아, 즉 타인의 모습에 비친 나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16번으로 갈게요. 16번이 논리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67%의 정답률이었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물론 저 똑같은 문제를 만든 건 아니지만 거의 적중한 거 아닙니까? 물론 얘는 9급에서 국가직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보여줬죠. 보면 마라톤 사람을 하는 사람은 모두 마라톤 운동을 한다. 모두니까 조건문이죠.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 자, 식단 또는 근력 운동을 한다.
자,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다. 자, 근력을 해? 그러면 건강해. 자, 따라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올 게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가 나와야 돼요. 마라톤을 하면 건강하다. 마라톤을 하면 건강하다. 쭉 하고 건강하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갈 때 문제가 있는 게, 자, 지금 이어보면 식단 또는 와 근력이에요. 근력을 하면 반드시 건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라톤을 할 때, 자, 근력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5하니까 세 가지로 쪼개지죠. 첫 번째, 식단은 하는데 근력을 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식단은 하지 않지만 근력을 하는 경우. 세 번째, 식단과 근력 모두 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식단하고 근력 안 하면 건강해진다고 장담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건강해진다고 장담이 안 돼요. 근데 낮 식단에 근력을 하면 근력이 마라톤 하면 근력이고 근력은 무조건 건강해지니까 여기 건강이 따라옵니다. 건강이. 자, 그리고 식단과 근력 다 하는 경우도 어차피 근력하면 건강이 따라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이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 케이스가 없애주는지 1번 케이스로 확정지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식단을 없애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낮 식단이 있어. 그러면 선원지 제거가 되어가지고 마라톤이면 반드시 근력 운동으로 가야 되고 근력 운동으로 가면 반드시 건강으로 가는 거니까 따라서 마라톤이면 마라톤이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어차피 이 문제는 결합법칙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선원지 제거인가 하고 보니까 답이 없어. 그럼 두 번째 뭐 하면 되겠어요? 아, 식단이어도 반드시 건강하면 되겠지. 그러면 2번, 3번은 근력 때문에 건강하다 치더라도 1번은 식단 때문에 건강하면 되는 거니까 아, 식단이면 건강하다. 이게 들어가면 이 경우의 수로 쪼개지더라도 5하니까 나눠지더라도 무조건 마라톤 하면 건강해지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원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고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답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으면요. 근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선원지 제거로 이 결론까지 가는 거 한번 봤고, 이게 9급 문제였고 제 책에 수록되어 있었던 문제죠. 두 번째는 선원지 제거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것도 똑같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 교재에는 담아놨나? 제 질문 답변에 담아놨습니다. 이 방법을. 아, 안타깝네. 아닌데, 한번 설명했어요. 자, 논리 쪽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논리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결합법칙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생략된 전제 찾기 문제에서, 결국 결합법칙 써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합법칙 써가지고 가는 문제니까, 약간의 응용력만 발휘하면 되는데, 이런 응용력이 부족했다. 관련된 문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연습하셔가지고, 충분히 그걸 보충하셔라. 결국 안 되면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문제 많이 풀면 공시는 될 정도의 난도로 나오기 때문에 됩니다. 예. 열심히 하시면 되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7번 갑니다. 17번은 85%의 정답률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원래는 조금 더 어렵게 갈 수 있는데 원체 많이 접해본 내용, 이거 예시문항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인데 힘을 뺐어, 지금 인사혁신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7번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 많이 풀어봐야 돼요. 18번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지방직 첫 해에 이게 요런 류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좀 쫄았어요. 네. 진짜. 좀 쫄았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쫄아서 약간 쉽게 낸 거고, 일단 이 유형을 살리고 싶어 해. 출제자가 봤을 때. 이 유형을 살려야지 나중에 맘먹고 각잡고 어렵게 만들 때 요 유형 이용하면 되게 어렵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 17번과 18번 문제는 반드시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자, 17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갑. 이거 내용 설명해야 되나? 알잖아요. 자, 갑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얘기라고 가정하고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을은 동의 못한다. 동의 안 해. 그러면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 게 아니란 얘기죠. 사고가 언어를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그렇긴 하지. 즉 을에다가 동의한 거예요. 을에 동의했으니까 이 친구는 일단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에 동의를 한 겁니다. 언어에 영향을 준다. 동의했어요. 자, 하지만 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동의해. 근데 이 사람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것도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둘 다네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남이 어떤 부족이 뭐라 얘기했는데, 이건 역시 뭐의 문제인 거다? 네,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갑이 얘기하는 게,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 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색깔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일 거고, 이게 뭐 예시 문항에서 봤죠. 을이 언어가 미숙한 유아라든지 언어가 없는 동물들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사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언어 없이도 사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고가 영향을 미친다. 언어에.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 없어요, 이제. 병은 한 번 더 반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요 케이스를 유지하되 같은 말만 반복해가지고 어렵지 않게는 만들었어요. 나중에 어려지면 어떡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를 많이 한번 접해볼 필요는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고. 자, 1번부터 볼게요.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죠. 갑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고 사고는 언어에 영향을 못 준다. 을은 사고는 언어에 영향을 주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못 준다. 하지만 병은 뭡니까? 네,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번 맞습니다. 2번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갑은 동의하지만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쳐요? 아니요. 갑은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이 매우 쉽게 정답으로 나옵니다. 대놓고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쉽게 나온 거는 갑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 인사혁신처가 나중에 이거 말 바꿔서 내면 어쩔 건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안 접해보면 되게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때 이거 일부러 말 바꿔가지고 갑이 앞에서는 저만 했는데 뒤에서는 다른 말 하게끔 그렇게 문제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모의고사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그런 모의고사도 있을 겁니다. 네. 다채로운 모의고사 유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소한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갑과 병은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니까 둘 다 동의하는 거 맞고요. 4번에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 을과 병 동의하는 거 맞죠?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18번은 오히려 더 쉬웠어요. 18번은 갑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게 비문법적 표현인데 널리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을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을이 이렇게 얘기하죠. 문법 규범에서 어긋난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비문법적 표현. 자주 쓰이더라도 문법 규범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붙이죠. 상대방에게 명령은 의미를 지는데 건강한 상태로 명령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형용사의 명령은 문법 규범에 어긋나는 거니까 사용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어휘도 사람들이 자주 쓴다고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갑이 아니 문법 규범에 맞게 쓰거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건 맞는데, 자, 그래서 갑 문법적 표현 권장은 맞다. 여기에 동의했어요, 일단. 하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비문법적 표현도 사용해도 괜찮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자, 문법 규범이나 표준어는 공통의 언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된 것일 뿐이거든. 건강이라는 언종에게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쓰여지다, 잊혀지다와 같은 이중피동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 하면 을은 인정, 갑은 인정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갑의 입장을 강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강화가 너무 쉽게 나왔죠. 명령문 행복해라가 문법 규범에 맞지 않지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 비문법적이지만 써도 된다. 그러면 갑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을 약화하는 게 아니고 강화하겠죠. 니는 틀렸고. 자, 결국 정답은 디귿 하나밖에 없는 1번이겠네요, 그러면. 자, 언중이 비표준어이던 맨날을 자주 사용하는 현실에 따라 표준어가 만날과 함께 맨날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결국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된 거니까 을이 했던 말을 뒤집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을을 약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어렵지 않고. 이제 19번 문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어이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이없을 건데. 논리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제가 약간 배제한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이 출제자가 쓴 겁니다. 뭐냐면 다 페이크. 페이크를 엄청 쓴 겁니다. 페이크를.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나올 교재에 대해서는 페이크를 엄청 집어넣은 문제를 한번 넣을 필요가 있구나. 이게 어차피 제가 해야지 다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막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아마 보시고 이제 나도 페이크 있는 문제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선생님들 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자이고 공직자는 그 직책만으로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야. 쉽게 얘기합시다.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직자이다. 공직자다. 그러면 공인이다. 여기까지 인정. 자, 모든 공무원은 공인이니까. 맞죠?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의미가 있어. 자, 그리고 공인이면 사명감 가져야 돼. 이렇게. 자, 당연히 공무원, 공직자도 다 사명감 가져야겠죠.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그런 사명감을 가질 의미는 없어. 그러면 낫 공무원이다? 그러면 낫 사명감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보자마자 이게 맞다고 거기에 낱낱 붙이게 맞다고? 이거 명제의 이에 가다는 얘기죠. 이인지 알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페이크를 엄청 썼습니다. 일단은 을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모두 사람인 건 아니잖아. 갑자기 그는 또 딴 얘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이 죽는다. 그렇다고 그 여긴 죽음이 사람, 죽는 것은 다 사람이다. 이건 아니잖아. 여기에요, 갑자기. 아니, 인데 역을 갑자기 이상한 얘기예요. 네가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의미가 없어라고 주장하려면, 자, 그러면 낫 공무원이면 낫 공인이다. 사명감이다. 이게 타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지금 여기서 봤다면 다 페이크예요. 다 무시해야 됩니다. 이게 타당하려면 이거 같은 말 뭔데? 조건문에서 같은 말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물론 조건문은 복잡하게 선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건문과 같은 말은 뭐예요? 대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공무원이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낫 공무원이면 낫 공무원이면 낫 사명감이다. 를 증명하려면 사명감이 있으면 반드시 걔는 공무원이다. 이거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명감이 있으면 무조건 공무원이다 하면 정답 3번이죠. 그러니까 19번 문제는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냥 페이크야 이거. 나머지 조건이 페이크고 피셋에서 이런 페이크를 많이 쓰죠. 근데 9급 예시문항에서는 한 번도 안 썼어요. 9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 쓰는 문제를 처음 접해 보시니까 이게 안 풀렸던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제가 왜 페이크를 매진했냐면 페이크가 들어가면 문제가 엄청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쉬운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더라도 페이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되게 골치 아파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라서 한번 열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공모 문제의 난도는 작년도와는 비교는 안 돼요. 훨씬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네.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제 마지막 20번 하는데 20번 너무 쉬우니까 간단하게 설명 마칠게요. 20번은 90%의 정답인데, 아니, 강화약한 문제 이렇게 쉽게 주면 어떡해. 이 지문이 얘기하는 건 뻔합니다. 자, 인공 일반지능, 이게 개발되면
자,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본질적,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요. 요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거짓말로 만들고 싶어, 약화시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인공 일반지능이 개발되더라도 조건의 부정이죠?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 되죠. 이게 조건문의 거짓이죠. 나왔습니다, 이제. 인공 일반지능이 개발되더라도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 되잖아. 이겁니다. 1, 2, 3, 4번 중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어 사람들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자, 뭡니까? 인공 일반지능이긴 한데 어떻게? 그래도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니까 훼손시키지 않았네? 3번이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이 페이크처럼 냈는데 어차피 90%의 정답률이라서 뭐 어렵지도 않고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번. 그래서 저는 지금 17, 18, 19, 20번이 나름 인사혁신처에서 난도를 올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17, 18, 19, 20번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걸 철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올해 이제 문제풀이 커리는 대폭 강화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론 내리면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쫄았어요. 인사혁신자가 예시문항 1차, 2차를 보고 반응을 보니까 무시무시한 거지. 무진장 어렵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반응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쉽게 내다가 너무 쉽게 된 거. 하지만 지방직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직이 너무 쉬웠어요. 그죠? 지방직은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제가 국가직 봤을 때도 그래도 이거 어려울 수 있는 여지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험이지만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개념은 당연히 익히셔야 되고 개념이 익혀야 될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논리에서. 예. 논리나 아니면 그나마 문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떤 필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 익히시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양을 엄청 늘려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 절대 안 들리게끔. 자,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나와있던 걸 유심히 다 관찰했으니까, 분석했으니까, 그에 따른 다채로 문제 커리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테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문제 많이 풀어서 확실하게 좋은 점수 받고 국어에서 오히려 시간까지 절약하는 그러한 효도 과목, 전략 과목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